보건의료 노조의 서울시 정신보건지부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네, 그리고 우리 김순영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경기도 자살예방센터의 상임팀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용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등 정신건강 특히 경기도에서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정찬승 원장님 지금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실 거고요. 먼저 우리 주상현 선생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보건의료 노조의 서울시 정신보건지부 지부장 주상현입니다. 네, 저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노조 전임을 하고 있고요. 또 우연찮은 기회에 또 김현 선생님이 서울 심리지원단 맡으시면서 같이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심리지원단을 빠르게 발족을 시켰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그 활동 내용을 좀 중심으로 소외라든지 느낀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 나오신 분들의 면면에 비하면 굉장히 좀 이런 쪽에 좀 전문적이지는 못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일반의 시민의 입장에서 이 트라우마, 이 코비드와 관련된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이런 생활들을 견뎌오면서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활동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느꼈던 건데요. 이렇게 재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특정 지역의 자연재해나 재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돕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이게 재난을 좀 인식했다고 하면 이번에 코비드에 관련돼서는 이 지속되는 감염병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재난 상황을 좀 전 국민이 인식하게 되었고 모든 국민이 재난 상황이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심리지원단 활동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좀 생활 전반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발생시켰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개인의 두려움의 시작으로 지인, 가족, 직장 생활이라든지 학교 이런 쪽으로 많이 두려움이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심리지원단 활동은 코로나 초기에 이제 걱정과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를 목표로 시작이 좀 되었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했다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증의 코비드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 들어갔지만 좀 증상이 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막상 그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들어갔을 때 그 불안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서울시 심리지원단에서는 책을 보내드린다든지 운동기구를 보내드린다든지 아주 기본적으로 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보내드리는 역할들을 좀 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코비드와 관련된 심리지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또 부가적으로 또 자살에 대한 사고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 기존의 자살 사고에 덧붙여서 이제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져서 자살 사고와 자살 시도가 더 높아졌음을 저희 매스컴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코비드 19가 감염이 실질적인 생활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확인되었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코비드 19가 대유행하면서 필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욕구 파악이 또 우선적으로 또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초기에 중요했었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이제 정치와 연관된 가짜 뉴스의 전파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현상을 좀 가져왔고 초기 심리 방향에 저해하는 요소로 되게 안타까운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제 서울 심리전단은 가짜 뉴스를 판별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팩트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그런 컨텐츠를 제작 배포함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보내줄 수 있는 정보 외에 또 이 저소득층에 대한 코비드 대유행이 굉장히 또 불안 상황이 굉장히 좀 많이 증폭되었고요. 코로나 이전 이후에 이제 고소득층에서 느끼는 불안과 저소득층이 느끼는 불안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으로 파악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로 인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이 좀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이 좀 됐고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의료 서비스 등 누구나 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통합 창구가 필요했고 국가복지 정책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창구를 하나로 묶는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기본적으로 서울시 심리지원단에서는 그러한 사이트들을 한 곳에 묶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서울시 심리지원단 초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심리 방역의 부분은 이제 코로나 블루와 연관돼서 이런 심리 방역에 대해서 세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나중에 좀 판단이 됐고요. 성인, 아동, 여성, 중장년, 또 실업 문제 등 키워드를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개발하고 배포해야 했습니다. 이 재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먼 것 같기도 한데 이 재난에 대한 콘텐츠의 전달력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요. 또 그 재난에 대한 정보의 습득력의 차이가 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정보 습득의 수준의 차이가 감염병 불안에 대한 차이로 좀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전달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점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커뮤니티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필요한 감염병에 대해서 사전사후 정보 전달이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통해서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었고요. 보편적 전달의 메신저 역할이 근접해 있는 시민들이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스컴에서 나오는 어떤 뭐 핸드폰에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사실상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전달이 되는데요. 그런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 교육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트라우마를 좀 없애고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정보 전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좀 간략하게 또 정리를 좀 해보면 저희 이제 서울시 심리지원단 활동에서의 구성 팀이 의료진이 있는데요. 정신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응급의료과도 있고 이렇게 의료진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 전문요원도 있고 예술치료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저희가 또 소셜 미디어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각계각층에서 느끼는 이 코비드와 어떤 관련된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했고 저희가 이제 맨 처음 초기에 마음 백신이라고 해서 7가지를 제작해서 컨텐츠를 배포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계속 매스컴에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얘기했던 그 마스크와 손 씻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계속 해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돌봄 안내서라든지 시민의 마음 치유 캠페인이라든지 굳이 코비드라든지 트라우마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이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캠페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세분화된 어떤 활동들을 했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청년과 여성과 관련된 서울 심리지원단 활동을 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IMF를 한번 겪었던 세대가 중장년이 됐고 그 중장년에 이제 그 아래 세대들이 이 코비드라는 것 때문에 청년 구직이 어렵고 이 청년 구직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체감 수준이 최고조라는 매스컴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또 괴로워했던 것들이 클럽에서 유행했던 코비드였습니다. 일부 청년들의 모습을 일반화해서 심리적인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일반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낙인을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좀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배려라든지 문제를 공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코비드와 더불어서 이제 20대 여성의 극단적인 선택과 가장 크게 받은 국민이 20대 여성이라는
한국은행의 통계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여성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그다음에 여성이 안전한 사회,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국회에서 정치인들과 많은 토론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될 수 있도록 서울시 심리지원단에서 현재 한 코비드가 대유행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런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고, 또 안타깝게도 지금 다시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감염자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또 다른 이후에 저희 시민들에게 좀 안전함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주상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실제 한번 서울시 코비드 심리지원단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지금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또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는지 볼 수 있고, 굉장히 창조적이고 시의적절한 일을 해오신 것들을 실제 사업하는 입장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순영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김순영입니다. 이전에는 좀 당연했던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좀 당연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상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저는 좀 자료집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좀 토론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할 때 접촉 하나만으로도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불안이 결국에는 좀 마음 건강의 위기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경기도에서는 격리 경험자 등 불안과 이제 우울을 경험한 약 10만 명에게 한 27만 9천 건 정도의 코로나19 심리지원 상담을 좀 제공하였고, 현재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코로나19 장기화가 개개인의 정신건강에 적신호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경기도의 심리 방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저희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열흘이 좀 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1월 29일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잠식할 줄을 좀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든 메르스의 경험을 좀 교훈 삼아서 초기 단계에서 심리 방역에 좀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재난 심리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3R 스텝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는데, 3R 스텝 시스템이란 재난 전, 재난 시, 재난 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적합한 재난 심리 지원을 좀 제공하고, 심리적 충격을 좀 더 완화하고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그 재난 심리 상담이 가능한 가동 인력으로 한 600여 명을 좀 구성하고, 그 중에서도 재난 발생 시 긴급 투입을 할 수 있는 최정예 전문 인력 90명을 경기도 재난심리지원단 지펫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지사 위촉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난심리지원에 있어서 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신복지센터가 좀 움직이고 있고,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지금 두 가닥으로 재난심리지원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격리자랑 일반 도민은 아시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 재난심리지원단 집회 운영이랄지 이런 총괄 행정 지원을 좀 담당하면서 경기도의 실질적인 심리 지원에 좀 주축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경기도에서는 정기적인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심리 방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심리 방역 추진에 좀 동기로 좀 삼으려고 의료인 인식조사랄지 심리 방역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좀 고민을 여러 가지로 좀 했습니다. 특히 좀 4월에 열렸던 코로나19 대응 심리방역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살률 증가 등 좀 왜곡된 심리 반응에 대한 대비를 한다던가, 도비 심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 마련, 재난 기본소득 등을 좀 보편적으로 좀 복지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좀 홍보를 할지, 올바른 정보 제공,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이 좀 논의되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19인 경우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불안감이나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대상자들이 많은데, 과거 경기도에 이제 거쳤던 구제역이랄지 메르스, 다양한 화재 사건,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호소하는 감정들이 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역의 경우에는 돌보던 이제 가축들의 살처분을 목격한 후에 불면이랄지 음주 문제, 악몽 등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뭐 분노, 두려움, 외로움 이러한 감정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 돌봄 가이드라인이랄지 경기도 심리면역 안내서 등 다양한 홍보물과 각종 코로나19 이제 시청각 자료, 카드뉴스, 페이스북, SNS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하려고자 노력을 하였고 필요한 내용들을 좀 알리려고 한 바 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24시간 1577-019를 운영하고 있고 이 외에도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심리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재난을 경험한 이들의 심리 회복을 위한 긍정 프로그램 스프링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긍정 심리학에 기반한 회복 탄력성 향상 마음 안정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시간 제약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정찬승 선생님께서 그 재난 정신건강 지원 정보 콘텐츠 및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온라인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밖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코로나19 심리 지원과 관련해서 고민스러웠던 부분을 말해보자면 그 정신질환자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래 치료가 중단된다던가 약물이 중단된다던가 증상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자해 타해 위험이 높아져서 이제 응급 입원을 조치를 하려고 하지만 이제 그 청도 그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정신의료기관들이 집단 감염을 너무 이제 우려한 나머지 이제 입원을 좀 못 받는 그러한 난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치료 입원에 대한 공백이 생겼고 미치료 정신질환자분들로 인해서 돌발 사고 우려로 도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졌고 뭐 센터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까지 다 굉장히 그 에너지 소모와 이제 로딩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병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0여 개가 넘는 병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혼란은 좀 계속 지속이 되었고 아까 그 차연아 선생님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 입원이 당연히 다 대면으로 됐었는데 텔레멘탈 헬스 그것으로 해서 바뀌면서 어떤 절차의 간소화를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법적인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2월 25일부터 3월 10일 약 2주 동안에만도 정신응급대응 고충 사례가 약 26건이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좀 반복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뭔가 해결 방법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라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 자체적으로 정신응급 대상자가 발생한 다음부터 최종 입원까지 또 체계적인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정신건강 감염병 진료 음압병 등을 좀 운영한다던가 코로나19 진료비를 전부 지원하고 정신의료기관과의 연계까지 마무리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뭐 좀 감히 말해보자면 세계 최초로 24시간 경기도 정신응급 환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염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저희도 뭐 의료인도 사회복지사도 있고 다 임상심리사도 있지만 방호복을 입는 방법부터 벗는 방법까지 전부 다 교육을 받고 뭐 소독이랄지 코로나19 검사랄지 기초적인 감염관리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자타의 위험이 높은 분들이 안전하고 인권적으로 보호 조치까지 갈 수 있도록 현재까지도 24시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전파 장기화로 인해서 우울 자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정진용 과장님께서도 그 발표할 때 들어보니까 자살 사고가 이제 상당히 좀 증가하고 특히 남성에서 증가를 했고 우울과 자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고 얘기하셨는데 요건과 관련해서도 많이 좀 고민이 되고 이게 좀 체계적으로 심리방역 관리 체계에 대한 또 요구가 도에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용복지 정신건강 체계를 아우르는 그런 강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지원 체계가 좀 실효성 있게 가동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이제 긍정적 메시지 확산을 위해서 전략 등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도 열심히 적긴 했지만 이게 현실에서 적용이 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 움직여질지 모르겠지만 이번 토론 자리를 통해서 또 다양한 의견을 또 내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지방정부 재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합리적인 정책적 방향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보건복지부와 행안부에서 정말 열심히 재난심리 지원을 체계를 좀 다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현장 실무자가 느끼기에는 좀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회의랄지 뭐 매뉴얼을 개발하고 계획을 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좀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좀 일원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뭐 초기부터 뭐 마지막까지 계속 개입을 하고 계속 거기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런데 정신관 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심리지원 회복센터에서 좀 초동 대응을 좀 하고 고위험인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좀 연계하는 체계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아예 그 재난 피해자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별도의 재난심리지원 전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부처의 과제가 아니라 여러 관계 부처의 협력을 통해서 조금 지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코로나19와 같이 이제 감염병이 대유행인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AI랄지 뭐 스마트 기반의 정신화 서비스랄지 온라인 아니면 인터넷 연결망도 구축을 해야 되고 스마트홈 서비스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리지원 분야도 이러한 온라인으로 전달체계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비대면 콘텐츠 개발이 좀 따라올 수밖에 없고 대면 정신화 서비스가 굉장히 우리가 주를 이루는 분야인데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나 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온라인 이런 시스템들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대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그 정신건강 실무자들 역시 이 전문적인 디지털 서비스 사용 활성화랑 이제 습득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공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공신력 있는 업무 환경도 세팅이 돼야지 어떤 나의 개인 스킬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더불어서 아까 미국처럼 텔레멘탈 헬스 절차의 최소화나 어떤 비용 감소에 효과를 주는 규정이 완화가 아까 이제 비자의 입원에 대한 규정이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아직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법 자체를 완화를 한다는 게.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중증 정신질환이든 자살 시도자든 위기 개입은 대면이 아니고서는 일단 개입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좀 원하는 것은 코로나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찾는 부분 뭐 병상 확보가 되면 더욱더 좋을 것이고 현재 경기도에서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의 코로나 검사부터 입원 체계까지 한 그 병원에서 좀 이루어지는 그런 정신의료기관이 좀 많아진다면 좀 더 원활한 안전한 좀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정신응급 병상 부족에 대한 정책 제안은 늘 있어왔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좀 이제 국가적으로 좀 필요한 사안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히 정책이 수립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들이 이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용 불안 그리고 과도한 업무량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데 재난과 관련돼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고민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상황이라서 감염병 때문에 다른 업무가 조금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플러스 이런 재난심리 지원을 하지 않냐라고 좀 관해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아예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도한 업무량이나 어떤 이런 거에도
전문 요원들이 좀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도 맞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인력을 주면은 괜찮겠냐라고 했을 때 사람 뽑기도 굉장히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악순환이 좀 꼬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들은 중증 정신질환 관리 사업, 뭐 생애 주기별, 뭐 교육 홍보, 자살, 알코올, 뭐 치료비 지원, 네트워크, 뭐 굉장히 많은 영역의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재난심리 지원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서 표현하되 업무 폭증을 겪는다라고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범위나 역할은 확대되었지만 사업비와 인력의 변화는 거의 없고 처리하는 업무량은 많고, 그럼 소진이 발생이 되고 이건 높은 퇴직률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재난심리 지원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경기도인 경우에는 31개 시군에서 재난심리 지원과 관련한 인력이나 사업비 지원은 전혀 책정되기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정되면 해결되냐라는 거에서 조금 여러 가지 고민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재난심리 지원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서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력과 예산뿐만 아니라 실무자 역량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스페셜 파트이기 때문에 슈퍼비전 체계도 해야 되고, 이러한 좀 근무 환경 조성도 좀 필요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어쨌든 발전적으로 좀 추진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어떻게 좀 개편 활용할지 좀 고민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저희가 코로나 우울이랄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자살이랄지 뭐 의료인 심리 지원이랄지 편견 해소나 아니면 올바른 뭐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랄지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다양한 게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뭐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좀 안정을 찾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저 역시 저희 모두 전문가로서 좀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어쨌든 이런 혼란스러운 일상이 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좀 포용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임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순영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경기의료원에 이제 정신응급 선별진료소에 한번 응원하러 갔었는데, 우리 경기도 자살예방센터와 이제 정신건강복지 선생님들이 이 방호복을 입고 당직을 쓰면서 그야말로 최전선에서 애쓰시는 모습 보고 참 고생하신다는 마음을 또 공감할 수 있었는데, 실제 지금 현장에 어떤 상황인지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그 차연아 선생님, 네. 잘 연결되시는군요. 이 지금 이렇게 연이어서 세 분의 발표를 연결해 보면 사실 이 근무 환경은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시스템의 어떤 차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드러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차연아 선생님께 먼저 이 토론 시간이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게 비대면으로 저도 뭐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아예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외래 본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비대면에 비해서 대면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 뭐 이렇게 또 혹시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저의 경험이면 저도 대면과 비대면을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 3월부터 7월달까지는 저희가 100% 비대면으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8월달부터 조금씩인데 환자와 이제 테라피스트에게도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비대면을 계속 원하면 비대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도 원하고 테라피스트도 원하면 대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비대면에 대해서 좋은 점은 확실히 제가 얘기했다시피 환자들의 참여도가 확실히 많이 늘어났던 거는 확실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각 뭐 회사나 병원이나 기관 같은 데에서도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코페이 같은 것도 웨이브를 시켜주고, 그래서 재정적인
여러모로 인해서 지금 응급 상황 때 서비스 받지 못하는 것을 못 받게 하지 않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자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보통 제가 비대면으로 일했을 때 환자들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웨이팅을 하셨어요. 그 상담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봤었을 때 2주 안으로는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금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응급 상황 때 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빨리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부작용은 당연히 상담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모셔널한 것과 감정적인 것과 그 사람의 그런 언어적인 표현과 그다음에 그 제스처가 이게 좀 자유스럽게 서로 인터랙션이 되어야지만 좀 깊은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들이 그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대면 상담도 요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몇 번 저희 환자들의 경험에 의해서는 스키조프레니아나 좀 이렇게 약을 꼭 드셔야 되는 환자분이 약이 딜리버리 되는 게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더라고요. 프리스크립션 문제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직접 환자들이 직접 사무실 오셔서 프리스크립션을 받고 가셨고, 그런 경우도 작작은 생겼더라고요. 예, 그런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예, 뭐 저희도 비대면 환경이지만 말씀하신 게 분명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본다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게 지금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석사하고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 받고 라이센스를 받아서 아마 지금 프리랜서 같은 걸로 이제 어디에 속해는 계시지만은 이렇게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런 데 대한 물론 이제 한국에도 의료수가에 이제 사회복지사수가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또 정신건강 전문요원도 법에 있긴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직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네. 거기서 이제 그런 인증 과정이나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해 보시면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느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도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정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 환자분들도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때 전문 정신건강 사회복지를 전문 요원들 와서 저희 센터에서 교육받고 이런 모습도 저도 다 지켜본 상태에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미국에서는 꼭 한국은 좀 시스템이 좀 풀타임 시스템이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대학 임상에 관련된 대학원을 저는 지금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을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석사하는 그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임상과 관련돼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깊은 에듀케이션이 크게 없었고 단지 임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전문 요원에 대한 그런 수련 기간을 걸쳐서만 가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나왔던 대학원 NIU에서는 좀 임상을 좀 강조해주는 학교고 일단은 사회복지 대학원을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거의 학부생 같이 공부를 해야 됐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을 한다는 말이 맞아요. 사실 왜냐 그 사이에는 낮 시간에는 저희가 직접 기관을 가서 임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모든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사회복지 기관에 가서 직접 환자들을 만나서 대학원 때부터 이미 모든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대학원 때부터 직접 환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서류도 팔로우업을 하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난 후에 퍼밋으로도 슈퍼바이저의 사인만 있어도 얘가 직접 환자를 만나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뉴욕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졸업을 하고도 펄딤으로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으면서 그 사이에 제가 또 LMSW라도 자격증 시험을 쳤어야 됐었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도 상담을 하고 또한 3년 후에 3년 동안 3,000시간의 또 클리니컬 아워가 생겨야지만 또 제가 이제 LCSW라는 그런 한국에서 정신보건 전문 요원 같은 급의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만드는 프로세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이 너무 빡시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스템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내가 사회복지사고 또한 전공자로서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곳에 투입을 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국은 좀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풀타임 시스템인데 여기에서는 꼭 풀타임만 원하진 않아요. 그 LCSW 가진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저 주위에 가족치료사 그다음에 모든 뭐 정신건강 사회 관련된 친구들은 풀타임인 친구도 있지만 또 엑스트라로 자기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코비드 기간 동안 내가 스페셜 기간 동안 컨트랙트 워커로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놨고 또한 피퍼 서비스라고 제가 그 만나는 환자 내가 일주일에 딱 10명의 환자가 만나겠다. 그러면 그 환자에 대해서 제가 페이먼트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병원이나 각 시설에서도 그런 피퍼 서비스 하는 직원들을 원하고 그래서 이런 좀 플렉서블하게 지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뒀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이런 응급한 상황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네, 맞습니다. 지금 약간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우리랑 그런 면에서는 좀 시스템에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석사 과정에서 거의 임상 트레이닝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진 라이센스가 부여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한 군데서 일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제 독립적인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의 차이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지금 아마 시간이 12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이라 조금 정리해 보면서 꼭 중요한 것들만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우리 정찬승 선생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좀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정신건강 영역에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제일 빡신 것 같습니다. 네, 토론까지 아주 네, 굉장한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영상 송출되는 거 앞에 모니터 있어서 보고 있는데 이 뒤에 현수막이 있죠. 현수막에 코로나19, 코비드 19 이런 말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는 질병이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치유주간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학술대회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것이 변화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가진 마음, 영혼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영상 송출되는 거 맨 위에 보시면 그 심포지엄 1 코비드 19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이 닥치면 정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충격을 가져다주고 특히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가치, 집단 정신에 대한 굉장한 충격이 옵니다. 또 집단 정신이 충격을 받으면 그 개인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이 흔들리고 또 무의식의 깊은 층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과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자꾸만
그 두려움 나머지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재난이 오기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염병 중기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변화된 현실 그리고 충격적인 현실을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수용해야만 이 재난에 짓눌리지 않고 이 재난 속에서 우리가 기존의 가치가 흔들리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한담을 나누면서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쿼런틴이 되고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가치를 새삼 깨달았다.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고 어쩌다 기회가 있어서 만나게 되면 더욱 반갑고 즐겁고 이제 따뜻하고 이제 그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제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 인간에 대한 마음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어서도 새로운 정신으로 경신이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네, 정창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는 본질적인 또 인간의 가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현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면 끝으로 두 분께 한 마디씩 듣겠습니다. 네, 정찬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2020 트라우마 치유 주간이라고 했던 치유라는 단어가 조금 마음을 울린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찬 선생님하고 저희가 이제 코비드 관련돼서 갑질 관련된 토론도 한번 경험했었는데 사실 갑질이라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코비드 아니면 꼭 이걸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지만 꼭 코비드로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이 코비드 때문에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도 공감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재난 상황이 과잉되거나 과소되지 않게 이 재난 상황에 대한 균형감을 좀 갖는 게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또 참여도 시키고 또 소통해서 아까 김순영 팀장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시민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게 이런 코비드를 같이 이겨내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아까 말씀해 주신 이렇게 빡세게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많은 도움 드리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김순영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사무실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좀 유사한 내용인데요. 그 코로나가 지금 어쨌든 2월부터 3월까지 했을 때 굉장히 좀 저 역시도 한 개인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공포스러움도 느끼고 막 그랬는데 그게 하나의 좀 어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밤에 이제 뭐 골목길을 혼자 걷거나 아니면 뭐 집에 들어갔을 때 너무 깜깜했을 때는 다 아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발 한 발을 대딛기가 굉장히 어렵고 환해지면 그냥 정말 평범한 그런 건데 그래서 코로나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섭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어느 정도 단숨에 해가 뜨지 않듯이 저희도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해가 뜰 때까지 준비하고 한다면 코로나19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둠 같은 두려움이나 공포는 우리가 조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희망 같은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좀 살기 좋은 일상으로 조금 돌아오게끔 노력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 세미나보다도 참 치유적인 토론인 것 같습니다. 참 미국에서 아마 지금 시간도 힘드실 시간인데 우리 차현우 선생님께서 참 의미 있는 소식 전해주셨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
동료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아까 전에 정창수 원장님께서 발표하셨을 때 정말 한국에서 너무 더 뿌듯하다를 느꼈거든요. 사실 처음에 제가 살짝 저희 일화를 얘기해드리면 그때 3월 달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제가 외모상, 중국, 아시안 사람이니까, 지하철에 되게 안 좋은 일을 겪었었고, 제가, 대면 상담했던 분들이 갑자기 몇 분이 저하고 I don't wanna take her with me. 그러니까 저랑 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 그런 게 소위 말 저는 인종차별이라 생각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가서도 제가 만약에 뭐 장갑을 든지 마스크를 한다면 그걸 내 친구들이 따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하는 방역이 최고고 그 다음에 한국이 하는 방법들이 다 최고기 때문에 저를 따라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 보면 저는 정말 이번에 한국의 단결성과 국가 차원에 대한 노력이 있었다는 거, 그걸 가지고 또한 한국 국민들의 합심을 했고 했다는 게 되게 저는 감사하다는 느낌에 정말 감사했고, 또한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충분히 방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상황들이 좀 많아서 저는 솔직히 좀 속이 상했었는데 정말 한국인은 너무 뿌듯하다 생각이 들었고, 또한 아까 전에 저 하기 전에 발표했던 발표했던 내용들을 읽었을 때 와, 저렇게 구체적이고 정말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친근하고 정확하고 그다음에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했다는 것이 저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것도 좀 미국에서도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오히려 저는 제 생각에는 그거는 한국에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그거를 다양한 언어로서 좀 배포를 해서 가르쳐주는 시스템을 좀 했으면 정말 이런 학회도 확실히 우수성이 강조가 될 것이고, 제가 들어봤을 때 비록 큰 미국에 있지만 저런 방법 내가 못 들어봤는데 저렇게 친근감적으로 사람들에게 금방 인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도 못 해봤는데 좀 이런 거에 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좀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정말 저는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함 느끼고 정말 화이팅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아까 빡세다 그러셨는데 아닙니다. 여기 무서운 데입니다. 무서운 데. 아니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저희 2월 3월에 코로나가 이제 대구에서 시작될 때 수십 명이 밤에 모여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의견을 내고 또 고치고 또 고치게 하면서 작품이 나오고, 이렇게 누군가 힘드니까 이 간절함이 있는 전문가들이 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시작해서 저기 앞에 계시는 저 현진희 교수님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말. 그 밑에 손선주 총무이사는 더 다른 방면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게 벌써 5년 이상이 쌓이니까 우리가 재난을 이기는 가장 큰 힘, 이제 사회적 자본과 신뢰가 우리 동료들 사이에 생기고, 이러면 또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또 가장 빠른 속도로 캐치업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신 세 분과 토론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여기서 지금 경청해 주신 화면 앞에 있는 또 수많은 분 덕분에 저희가 또 앞으로 또 1년이면 다른 나라가 10년 한 것을 따라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